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즉 갑진년 한 해가 시작되는 1월 1일입니다. 저는 매년 약속했던 대로 오늘 또 갑진년은 어떠한 해냐, 그리고 갑진년은 청룡의 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청룡이냐? 용도 청룡, 황룡, 백용, 흑룡 등 여러 가지 용이 있습니다. 그건 해가 자년에는 계묘년이지 않습니까? 개자를 따서 무슨 토끼다. 올해는 또 갑진년인데 갑을 따서 무슨 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침 일출은 경산에선 보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어제까지 비가 왔기 때문에 상당히 구름이 많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동해나 일출할 수 있는 가능한 지역에서는 아침 해를 보았지만은, 여기는 한 9시 40분 경쯤 되어서 테두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둥근 모양의 해는 볼 수 없었고, 다만 장렬한 햇빛이 이 온 우주를 덮는 그러한 해물이라 할까요? 그런 현상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일찍이 팔공산의 아주 높은 곳에, 우리 경산 지방에서는 일출이 가장 보기 좋은 곳, 조망이 좋은 곳에 천성암이라는 사찰이 있는데 거기에 부탁을 했습니다. 이 천성암은 그 일출이 좋아서 아마 의상대사께서 거기에 바랑을 풀고 수행하게 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죠. 또 천성암과 또 덕름에 있는 원효스님, 각각 일출이 가장 용이한 지역에다가 훤히 트인, 그 산에서 보면 마치 멀리 동해까지 보이는 듯 합니다. 그런 곳에 이제 자리 잡은 곳인데 사진을 부탁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였던 사진을 볼 수 없었죠. 기사는 제가 2024년은 갑진년은 청룡의 해다 이래놓고 기사를 A4 용지에 한 2장 반 정도 써두었습니다. 그러나 사진이 좋지 못해서 이 작품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갑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육십갑자, 육십갑자 또는 육십간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41번째 해당되는 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갑자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색깔 중에 청에 해당되는 색깔이다 해서 용도 푸른 용이다 이렇게 하죠. 그 용도 푸른 용이 있는가 하면 붉은 용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평소에 좋아하는 이 용 이 모형, 저는 구비문학가라서 이 설화 속에 등장하는 여러 동물들의 상들을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책장 속에 보니까 용은 이용하고 황룡하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청룡이 없어서 이 색을 갖고 나왔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용은요, 어떻게 보면 큰 뱀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기린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두상을 보면은 뿔도 있고 수염도 있고 눈은 부리부리하고, 이렇게 해서 보편적으로 9가지 동물 중에 특징적인 것을 땄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꼬리 보세요. 이 꼬리는 물고기 꼬리고, 이 발톱은요 독수리 발톱입니다. 이 용은 특이한 점이
입에다가 여의주를 물고 있어야 되는데 독수리 같은 이 튼튼한 이 발톱에다가 여의주를 끼고 있습니다. 감히 이 앞에서 누가 이 여의주를 뺏어갈 그 어느 존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청룡의 태에, 가장 우리가 궁금한 것은 청룡의 해에 태어난 사람, 즉 원래 태어난 사람들의 보편적인 그 성격은 어떠한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요건 상당히 이래 그 기상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적극적인 면도 있고 또 깊이 생각하는 탐구심, 그리고 깊이 생각하니까 창의력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용은 그런 것을 하려고 그러니까 상당히 호기심이 많은 그런 존재다, 이렇게도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청룡에 대한 이야기는 과거에 베트남 전쟁이 벌어졌을 때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최초로 파견된 그 부대 이름이 청룡부대입니다. 그 청룡부대는 왜 이름을 청룡이라 했을까요? 황룡도 있고 청룡도 있는데 왜 청룡이라 했을까요? 이 청룡이라는 존재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도전적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위용이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진취적이고 또 강한 힘을 가졌다, 이러한 의미에서 당시 부대를 창설하면서 청룡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룡부대가 월남전에 가서 대단한 위용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래, 대한민국의 국군이, 대한민국 해군이 저만큼 강하구나 하는 것을 세계 만방에 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룡이란 존재에 대해서 여러 통로에 청룡이란 존재를 해설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요, 구비문학 대계에 보면은 청룡과 황룡이 싸웠는데 두 마리 용이 성천을 하는데 한 마리밖에 성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강원도의 설합니다. 이게 구비문학 대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강원도 어느 지방에 큰 소, 용소가 있었는데 두 마리 용이 있었다는 것이죠. 용이 있었는데 성천할 때는 되었는데 서로가 시기를 하고 억누르고 하니까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만 성천했는데 양보하고 조금 있다가 다음 용이 성천하면 될 건데 같이 한꺼번에 성천하려니까 이게 두 마리 다가 성천하지 못하고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것이죠. 그러할 즈음에 한 나무꾼한테 이 황룡이 와서 내가 오늘 저녁에 성천을 해야 되는데 당신이 나를 좀 도와달라. 그러면 내가 보온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 이러니까 저녁에 보름달이 떠오르면은 두 마리 용이 막 엉켜서 싸울 것이다. 이라. 그러면은 당신은 황룡이다 하면서 큰 소리로 한번 질러달라. 이라. 그러면은 내가 순간적으로 그 목소리 쪽으로 돌아볼 때 내가 성령의 목덜미를 물어 뜯어서 용을 죽이고 내가 성천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 기록에는 그날 보름에 이 청년이 나갔는데 두 마리 용이 싸우니까 무서워서 황룡이다라는 소리를 지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튿날 다시 그 용소 부근에서 그 나무꾼이니까 나무를 하다가 그 황룡을 만났는데 황룡이 나타날 때는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무서운 이런 용의 형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 어젯밤에 약속했는데 왜 안 해주느냐? 아니, 내가 너무나 겁이 나서 그렇다. 겁날 거 없다. 고함만 쳐달라. 그러면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사람이 그날 밤에, 보름 이틀 16일 날 밤에도 성천을 하는데, 그날 밤에 나가서 싹 두 마리가 싸우는데 자기는 약속한 대로 황룡이다 했는데, 목이 많은 소리로 황룡이다. 자기는 크게 했는데 목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황룡이다, 이런 작은 소리로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청룡은 그 목소리를 듣고 잠시 딴 절을 살필 때 이 황룡이 청룡의 목덜미를 물고 용을 물속으로 떨어지게 하고 자기는 성천을 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의 세계, 설화 속에 보면은 용의 세계에서 흔히 등장하는 존재가 황룡과 청룡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1대1로 붙었을 때는 항상 황룡이 승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룡은 자기가 승리하려면 제3의 힘을 빌려야 되고, 청룡은 혼자서는 충분하게 황룡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설화의 기상과 비슷하게 황룡이란 존재는 상당히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혼자 독단으로 일을 해결하려는 그런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룡과 같은 그런 어떤 제3의 힘을 빌리기도 하고, 때로는 공유할 줄 아는 그런 지혜도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행사상에서 청생은 바로 생명력을 이야기합니다. 강한 생명력이죠. 저는 원래 이제 해가 바뀌어 있으니까 76입니다. 이 기축생인데, 제가 앞으로 다시 기축생을 만나려면 60년을 지나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 그 100, 6, 12, 120살까지 산다 하는 그런 것인데, 그 사람의 수명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이 청색이란 존재는요, 한번 태어날 때는 항상 푸른 거, 강한 거, 도전적인 그런 색깔로 청룡은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룡은 어떤 시작을 알린다. 원래 같으면 어떤 사업이나 구상을 하는데 청룡이란 존재는 동쪽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 해의 첫 구상을 하는데 시작을 알려준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룡은 곧 새해를 맞이했을 때 차분하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를 밟을 수 있다. 그리고 시작의 시발점이 동쪽이다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청룡은요, 물도 물론 다스리지만 불도 다스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과 불이 서로 조화롭지 못하죠. 상극이죠. 그런데 물과 불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청룡의 존재를 한 번 더 우리가 재인식할 수 있고, 원래가 황룡의 해 같으면 황룡에 대한 이점을 제가 많이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오늘은 청룡에 대한 부분만 제가, 청룡의 독창성은 어떤 것이 있나, 그런 측면에서 제가 구빈문학에서는 그 존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지금은 국학연구원입니다. 거기에서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집필한 한국민족 대백과사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보면 모두 한 70여 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우리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 또 중요한 지명, 중요한 역사적 단어, 이런 것들이 모두 수록되어 있는 국내에서 최초의 대사전이고 가장 소상한 사전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단어도 한글 또는 국어 사전처럼 간단하게 해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단어가 주는 의미까지도 상세하게 수록을 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 용의 모습에 대한 게 나오고 있죠. 용의 모습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뿔은 기린입니다. 그죠? 기린이고 이 밑에 배는 고기의 큰 비늘입니다. 비늘이고 그 다음에 그 요 발톱은 독수리 발톱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을 소상히 설명해 두었는데 이 용이란 존재는요 우리말로는 미러입니다. 미러. 미러라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그 경상도 지방에서는 밀양이 곧 고어가 미러입니다. 미러, 미르기, 미러. 이러한 이름이 밀양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밀양에 가시면 호박소라든지 그 용과 관계되는 여러 지명들이 있고 특히 밀양에는 물이 참 많은 고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밀양은 곧 용을 상징한다는 그러한 의미를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사람들은 뭐 때에 따라서 용에 대한 축제도 하고 어떤 축제도 용을 상징물로 드러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아무래도 지역에서 설화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존재가 용이기 때문에 용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 용은 어떤 동물인가 우리가 생각하면 약간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거의 대부분이 90% 이상이 실존의 동물입니다. 그러나 이 용은 실존하는 동물이 아니고 상상의 동물이거든요. 이 동물을 누가 상상해서 이 세상에 퍼뜨리느냐 하면은 인도, 중국 등지에서 최초로 용이라는 존재를 상상의 동물로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가면 거의 뭐 축제에는 용이 대부분 등장합니다. 용과 관계없는 지역도 용이 등장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용은 신화 속에서는요 용이란 존재가 대단한 존재입니다. 이혜화 선생이 쓰는 그 용에 대한 그 보고서에 보면 용은 45개의 권능이 있다 이렇게 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45개의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두 가지로 구분하면요 하나는 최고란 존재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신격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먼저 신격 존재를 얘기한다면 용은 사찰에 부처님을 수호하는 존재다, 신이다, 수호신이다 이렇게 하고 민간 신앙에서는 물을 다스리는 용신이다, 즉 용왕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두 신의 존재가 실제는 불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이전에는 모두가 민간 신앙에서 가장 손꼽히는 그러한 존재로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은 물이라는 존재는 농경사회에서 그 물이라는 존재가 없다면 농민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해마다 비가 적절하게 와주면 농사는 당년 풍년 농사를 이룩했죠. 그러나 비가 오다가 안 오다가 또 너무 많이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반드시 비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은 용왕을
받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신앙체로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 신앙체가 바로 용왕신화입니다. 그리고 불교가 이 땅에 들어오자마자 불교에서도 중국에서 왔으니까 부처님을 지켜주는 강력한 어떤 존재는 용으로 이렇게 등장시켰죠. 그런데 그냥 등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신으로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호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이제 사찰에 가면 용이 2마리가 부처 머리 위에 그를 맞이 보도록 기둥에 천정에다가 이렇게 걸쳐서 조각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큰 사찰에 가면은 닷집을 지어 놓고 닷집 안에 2마리가 탁 이래 서로 버티면서 부처님의 그 불두 쪽을 내려다보고 있죠. 그래서 사찰에 가면요, 보편적으로 9마리의 용이 있다 하는데 그 9마리 용 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들이 만날 수 있는 것이 문판에 있는 용글입니다. 문판은 용 형체를 다 그려놓지 않았습니다. 머리 부분입니다. 머리가 무섭게 이렇게 탁 눈을 부릅뜨고 있죠. 그게 2칸맥인데 이쪽에 1마리, 이쪽에 1마리. 그 용의 형상은 황룡이 아니고 청룡입니다. 왜? 강력한 힘으로 나쁜 존재를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이때 청룡이라는 존재가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법당 안을 들어가거나 또 법당을 이래 한 바퀴 쭉 도우면은 처마 쪽에 4개의 중심되는 기둥에 닭벼슬처럼 그렇게 조각해 놓은 것도 있지만 용두를 조각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용도 청룡입니다. 그리고 법당 안에 들어가면 심지어 예불할 때 쓰는 촛불을 끄는 그 긴 대가 있습니다. 그 대의 그 위에 조각품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나비나 용의 문양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은요, 차가운 것도 좋아하고 뜨거운 것도 좋아하고 바람도 좋아하고 지키는 것도 좋아하고 또 받드는 것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5개의 권능 중에 신격인 존재 위에 또 다른 것은 바로 최고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용은 인간사의 최고는 누굽니까? 나라에 보면 그 나라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리고 옛날 같으면 그 나라의 국왕을 용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국왕이 앉은 의자는 용상이고 국왕이 심지어 흘리는 눈물도 용루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왕이 입는 옷은 용포요. 전부 용과 관계되는 그런 그 존재를 국왕은 온몸에 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의 위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용은 청룡이 아닙니다. 황룡입니다. 국왕은 강한 모습보다는 어진 성군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누런 황룡으로 이렇게 왕포에다가 전부 새겨두고 수놓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왕도 강한 카리스마가 필요할 때는 이 용의 색깔, 이 색깔 자체를 황룡에서 청룡의 모습을 그리고 밖에 이제 흑띠를 두르고 말을 타고 칼을 차고 활을 두르고 전장을 지휘하러 국왕이 직접 났을 때는 이 옷은 전부 청룡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 선조들은 그러한 그 모습들을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각각 다른 모습으로 등장을 시켰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요사이는 뭐 남녀 평등이라서 뭐 그런 걸 상징하지 않습니다만 남자와 여자를 표현할 때도 옛날에는 남자는
용이다는 것입니다. 또 성취한다, 성취하지 못한다는 해서 성취한다는 존재는 바로 용을 상징하고, 또 높은 곳하고 낮은 곳, 이것도 높은 곳은 용을 상징하고 낮은 곳은 다른 것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이란 존재는 모든 어떤 표현에서 최고를 상징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라시대 때는 특히 경주 내에 보면 용과 관련되는 설화가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려를 개창한 왕건도 사실은 다른 사람은 전부 신화가 있습니다. 뭐 스림에서 말 우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래 신하들이 가보니까 거기에 큰 알이 있었다. 계림에 큰 알이 있었다. 그걸 그 육부촌장 중에 가장 우두머리가 자기 집에 가서 농속에 넣어 놓으니까 동자가 알을 깨고 나왔다. 그 사람이 박일거세다. 뭐 이런 식으로 전부 신화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태조 왕건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태조 왕건의 아버지는 왕룡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작직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작직언이라는 사람은 중국에 살았던 사람인데, 중국에서 쭉 조선 쪽으로 내려오다 대동강 주변에 와서 큰 비가 와가 홍수가 일어났는데, 그 홍수물에 자기는 피해서 물 밖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물 속에 멋진 큰 동물 하나가 흐적거리며 죽을 판 살 판 첨벙거리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누런 황룡이 떠내리고 오고 있더라. 그래서 작직언이 그 용을 구해 줬더니 그날 밤에 꿈에 어떤 수염이 허연 노인이 나타나서 내 딸을 살려줘서 고맙다. 나는 동해 바다의 용왕이다. 그래서 내일 내가 그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서 내 딸을 네 처로 이렇게 줄 테니까 내일 아침에 일찍이 그 대문간에 찾아오는 여인이 있으면 그를 처로 맞이하여라. 그 소리 듣고 문득 잠이 깨어서 보니 아침이 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집 밖 살인문 앞에서 어르신네 계십니까? 어르신네 계십니까? 하는 목소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문을 열고 떡 나와보니까 보통리를 떡 끼고 있는 어떤 처녀가, 아리따운 처녀가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처녀를 들어라 해서 방에 들어오니까 그 처녀가 큰 절을 하며 저를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지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직은 그를 어떻게 아내로 맞이하고 왕룡이를 낳고 그 아들은 또 왕건이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려를 개창한 왕건이의 신하로 그는 할머니가 용이다 하는 그런 존재를 강력히 부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짚고 나가자면요, 남녀를 상징하는 형상으로서는요, 여자는 황룡이고 남자는 청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죠. 이 용도요, 보면은 그 음양이 있습니다. 양은 청이고 황은 음이라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러나 때로는 이게 뒤바뀌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황룡과 청룡은 서로 간에 같은 용이지만 조화롭지 못하다 해서 서로 간에 상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앞에 강원도의 설화에서도 황룡과 청룡이 서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싸움을 했다 하는 것들이 이제 그러한 한 예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궁합에서는 청룡, 황룡과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고, 그건 또 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춘분의 하늘로 성천했다가 춥은 가을에 물속으로, 인간 세상의 물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긴 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궁합에서는 그 시간을 서로 피하면은 나쁜 상극이나 원진살의 존재에서도 그 나쁜 액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주입니다. 그 연월일시라는 것이죠. 연월일까지는 다 나빠도 시만 틀린다든지, 또 다 연월까지는 나빠도 월이 틀리면, 월이 서로 용과 서로 상극인데 남자가 용띠인데 만나는 시기가 춘분 이후 같으면은 서로 결혼해도 사실상 용에 대한 나쁜 그런 어떤 그 주역의 불이하고는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바로 월과 일시를 분명히 해두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주입니다. 그런데 어느 띠와 어느 띠는 상극이니까 결혼시키면 안 되겠다. 근데 요사이 서로 연애해가지고 애기 떡 나오는데 그 상극이라고 결혼 안 시킬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풀어나갈 수 있는 게 바로 거기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도저히 풀어나갈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존재는 실제 힘든 삶을 산다고들 합니다. 통계학적으로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이래 세밀히 연구하고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고 주역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지혜로운 해다. 청룡이 의미하는 존재가 지혜로운 해다. 동쪽을 밝혀주는 그런 해라는 그런 풀이가 있기 때문에 원래의 전망은 좋아지지 않겠나 하는 것이 우리들의 바람입니다. 제발 그 기운을 타서 우리가 살아가는 살림살이가 금년도는 좀 좋아지고, 또 힘든 여러 가지 일들, 또 개인들의 소망이 하나하나 풀려서 걸림없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이 금년에는 청룡의 기운을 받아서 좋은 점만 내가 받아들여서 금년 한 해는 편안하고 내가 하는 일들이 쉽게 풀리고, 또 나의 건강이 그 청룡의 힘을 받아서 걸림없이 항상 건강하고, 또 밖에 나가면 대인들과 관계에서도 항상 칭송의 대상이 되고 원만한 존재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